안녕하세요. 주권연구소 객원연구원 신은섭입니다. 이번 아침 햇살은 강대강은 멈추지 않는다입니다. 바로 북한과 미국 사이에 강대강 대치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우선 지금 군사적 움직임이 실전 성격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걸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한미일 3국은 9월 26일부터 10월 8일까지 북한을 겨냥한 다양한 연합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이에 대응해 북한 역시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군사훈련을 진행하였습니다.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신문을 통해 공개한 각종 훈련의 내용을 보면 지난 9월 8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한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 정책에 대하여에 맞춰 다양한 대상을 핵으로 공격하는 훈련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전 성격의 훈련이었던 겁니다. 노동신문도 적들에게 강력한 군사적 대응 경고를 보내기 위하여 각이한 수준의 실전화된 군사훈련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먼저 9월 25일 새벽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모의 전술핵탄두를 탑재한 상태로 북한 서북부 저수지 수중발사장에서 발사되었습니다. 저수지 물속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건 세계적으로도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인지 한미 군 당국도 미처 파악하지 못하였습니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의 모양을 보면 2021년 10월 11일 국방발전 전람회에서 공개한 소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미사일을 물속에서 쏘면 우리 군은 발사 징후를 전혀 파악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파악한다고 해도 물속에 있는 발사대를 사전 타격할 방법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랑하는 킬체인이 무용지물인 것입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박사는 북한의 수많은 저수지에 이 같은 발사대를 설치할 경우 사전 징후 포착은 물론 원점 타격도 어렵다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북한은 이번 실전 훈련을 통해 계획된 저수지 수중발사장 건설 방향이 확증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북한의 여러 저수지, 호수에 이런 수중발사장이 우후죽순 들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북한은 이 미사일이 동해상의 목표 상공에 설정한 고도에서 정확히 폭파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당시가 미국이 핵항공모함 USS 로널드 레이건을 동원해 동해에서 한미연합훈련을 하기 전날인 것을 감안하면 항모전단 상공에서 핵미사일을 터뜨리는 훈련인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핵폭발은 고도에 따라 효과가 다른데 통상 500m 상공에서 터뜨려야 충격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북한은 전부터 원하는 고도에서 핵탄두가 작동하도록 하는 실험을 계속해왔습니다. 아마 북한은 넓은 범위의 충격파를 보내 항모전단 전체를 한 번에 침몰시키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노동신문은 9월 28일, 29일, 10월 1일에 발사한 탄도미사일 역시 모의 전술 핵탄두를 탑재하였으며 한국군 공군 비행장을 목표로 훈련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은 상공 폭발, 직접 정밀 타격, 3포탄 타격을 섞어서 훈련하였다고도 밝혔습니다. 여기서 3포탄은 집속탄을 뜻하는데 탄두에 수많은 자탄이 들어있어서 넓은 범위를 공격할 수 있고 그래서 비행장 활주로 공격에 적합합니다. 10월 6일 발사한 건 한미 군 당국의 주요 군사 지휘시설을 목표로 한 초대형 방사포와 전술 탄도 미사일이었습니다. 북한은 기능성 전투부, 즉 기능성 탄두의 위력을 검증하기 위한 훈련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군사 지휘시설은 지하 벙커에 위치한 경우가 많으므로 지하까지 뚫고 들어가 폭발하는 벙커버스터 탄두를 장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탄두는 땅에 닿는 순간 터지지 않고 일단 지하까지 뚫고 들어간 다음 핵폭발해 인공 지진을 일으켜 벙커를 파괴합니다. 10월 9일에는 주요 항구를 목표로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하였습니다. 한국군은 초대형 방사포의 최대 사거리를 400km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이 거리면 군사분계선에서 발사할 때 부산항까지 날아갑니다. 즉 제주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항구를 타격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밖에도 북한은 10월 6일, 8일에 장거리 포병부대와 공군의 합동타격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6일 훈련은 한국군 기지를 타격하는 훈련이었습니다. 당시 합참은 북한 전투기 8대와 폭격기 4대가 출격했기 때문에 우리도 30여 대의 전투기를 대응 출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당시 중거리 공대지 유도폭탄 훈련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 폭탄은 일반 폭탄의 유도 기능을 결합한 공대지 합동 직격탄과 유사한 폭탄으로 추정됩니다. 8일 훈련은 무려 150여 대의 전투기를 동시 출격한 대규모 종합훈련이었습니다. 북한은 사상 최대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정작 한국군은 이 훈련에 대해서 침묵하다가 북한이 공개한 후에야 우리도 F-35A를 대응 출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전투기 150대를 동시에 투입하면 비행길 통제가 어려워 전투기끼리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군은 이런 훈련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북한은 항모전단, 지휘벙커, 공군 비행장, 항구, 군사기지 등 다양한 목표물을 적합한 무기로 공격하는 실전 훈련을 하였습니다. 특히 10월 4일 발사한 신형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은 상당히 위협적이었습니다. 일본 상공을 관통했을 뿐 아니라 지금껏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가운데 가장 먼 거리인 4,500km를 날아갔으며 속도도 마하 17에 이르렀습니다. 북한이 신형이라고 밝힌 것으로 보아 한미 군 당국이 추정한 화성포 12형과는 다른 미사일 혹은 화성포 12형의 개량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미사일은 일본 열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일본은 4일 오전 7시 27분부터 전국 순간경보 시스템을 발령했으며 신칸센 열차 등 해당 지역 교통기관 운행을 일시 중지하였습니다. 도쿄 시내 출근길에는 미사일 발사라는 경고음이 크게 울려 퍼졌고 피난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이노 도시로 일본 방위성 부상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막을 능력이 없습니다. 이번에도 자국 상공을 날아가는 미사일을 요격할 시도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8월 19일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부부장은 이틀 전인 8월 17일 날아간 순항미사일의 발사 장소가 안주시 금성다리였다며 한미 군당국의 발표를 부정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 당국이 어째서 발사 시간과 지점 하나 제대로 밝히지 못하는지, 무기 체계의 재원은 왜 공개하지 못하는지 참으로 궁금해진다라며 조롱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미사일 발사 장소와 시간, 궤적을 정확히 파악했을까요? 첫 번째 미사일을 수중 발사했다는 것도 파악하지 못한 것을 보면 요격은 애초에 불가능해 보입니다. 즉, 실전이면 완전히 무방비로 당했을 거라는 말입니다. 북한은 10월 4일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관해 지속되고 있는 조선반도의 불안정한 정세에 대처하여 적들에게 보다 강력하고 명백한 경고를 보내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 경고에도 불구하고 훈련을 마치고 돌아가던 핵항공모함을 되돌려 동해로 다시 투입했습니다. 강대강을 고조시키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겁니다. 노동신문은 10월 10일 보도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적들이 군사적 위협을 가해오는 속에서도 여전히 계속 대화와 협상을 운운하고 있지만 우리는 적들과 대화할 내용도 없고 또 그럴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 우선 우리는 더 강력하고 단호한 의지와 행동으로서 방대한 무력을 때없이 끌어들여 지역의 정세를 격화시키는 적들에게 더욱 명백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라고 지시한 사실을 밝혔습니다. 지금은 강대강 국면이 점점 고조되며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미국은 강대강을 멈출 수 없는 사정이 있고 북한은 강대강을 멈출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강대강은 끝까지 갈 것입니다. 먼저 미국이 강대강을 멈출 수 없는 사정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지금 미국은 패권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인제 와서 강대강에서 물러서면 급격히 몰락할 것입니다. 미국의 패권 붕괴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지난해 아프간에서 쫓겨나듯 철수하는 것을 보며 미국의 동맹국들은 더 이상 미국이 자국을 지켜주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올해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이런 직감은 확신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지 못합니다.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승리할 가능성은 거의 보이지 않지만
미국은 우크라이나 정부에 계속 무기를 공급하며 전쟁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이 지금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면 전 세계 미국의 동맹국들이 미국의 등을 돌릴 것입니다. 북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강대강으로 치닫는 북미 대결에서 미국이 먼저 꼬리를 내리면 미국의 위신은 땅에 떨어지고 동맹국에 대한 지도력도 무너질 것입니다. 지금 세계는 북중러를 중심으로 한 반미 국제연대가 강화되는 반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제국주의 진영은 동요 분열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미국의 지도력이 무너지면 세계의 중심축은 급격히 북중러로 기울 것입니다. 둘째, 미국은 2판 4판의 상황에서 혹시 전쟁에서 이길지도 모른다고 판단할 것입니다. 강대강이 계속 고조되면 결국 전쟁이 발발하고 북한의 핵미사일이 미국 본토 곳곳에 떨어질 겁니다. 하지만 강대강에서 물러서면 미국 패권이 무너지고 순식간에 삼류 국가로 몰락할 것입니다. 미국 처지에서는 이러나 저러나 망하는 상황이니 2판 4판으로 나설 수 있습니다. 한편 미국 일각에서는 북한과 전쟁을 하면 이길 수 있다는 판단도 할 것입니다. 북한이 핵 개발을 하기 전인 2003년 7월 중순 미 국방부가 진행한 2차례 컴퓨터 모의 전쟁 결과 북미 전쟁에서 미국이 패배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자신이 신앙처럼 떠받드는 컴퓨터의 과학적 결과를 보고도 현실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핵무기 수도 훨씬 많고 땅덩이도 훨씬 넓은 미국이 북한에 진다는 걸 믿을 수 없는 겁니다. 북한의 핵미사일이 본토에 떨어져도 전쟁 지휘부만 살아남으면 이길 가능성이 있다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고질적인 주관주의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미국은 북미 전쟁까지 가는 한이 있어도 강대강 국면을 피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북한이 강대강 국면을 피할 이유가 없다는 데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북한은 원래 강대강 정면 돌파를 국가의 기질로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역사적으로 미국을 대할 때 적당히 물러선 적이 없고 타협하지도 않았습니다. 푸에블로 사건 때도 미국이 항공모함 3척을 들이밀며 위협했지만 북한은 보복에는 보복으로 전면전쟁에는 전면전쟁으로 라며 준전시 상태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끝내 영해 침범을 인정하라, 사과하라, 재발하지 않을 것을 보장하라는 3가지 요구 조건을 관철했습니다. 북미 핵 대결 당시에도 미국이 전쟁 위협을 가하자 핵 확산 금지 조약을 탈퇴하고 핵 보유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특히 지난 9월 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우리 인민은 미 제국주의자들의 상투적인 설교와 궤변과 제재 압박, 군사적 위협에 못 이겨 잘못된 선택으로 비참한 말로를 걷고 비극적인 마감을 맞은 20세기, 21세기에 수많은 역사의 사건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함으로써 타협을 절대 선택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둘째, 북한은 군사력에서 미국을 능가한다고 자신하기 때문에 물러설 이유가 없습니다. 2012년 4월 15일 열병식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군사기술적 우세는 더는 제국주의자들의 독점물이 아니며 적들이 원자탄으로 우리를 위협 공갈하던 시대는 영원히 지나갔다라고 하였습니다. 미국이 군사적으로 우세하지 않다고 단언한 겁니다. 북한은 당시로부터 10년이 흐른 지금 우열관계의 역전은 보다 명백해졌다라고 평가합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4월 25일 열병식 연설에서 지금 우리 무력은 그 어떤 싸움에도 자신있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세력이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의 군사적 대결을 기도한다면 그들은 소멸될 것입니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런 자신감이 있는 이상 강대강에서 물러설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2018년과 같은 극적인 변화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혹자는 지금 북미가 강대강으로 대치하지만 핵전쟁까지 가기 전에 대화 국면으로 넘어가리라 전망합니다. 2017년에도 극단적으로 대치했지만 2018년에 극적인 대화 국면이 열리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과 당시는 상황이 다릅니다. 미국은 당시 대중국 포위망을 형성하기 위해 북한을 포섭하려 하였습니다. 냉전 시기 소련을 포위하기 위해 중국과 수교를 맺거나 베트남과 수교해 베트남을 반중 전선에 포섭한 것과 마찬가지 행보입니다. 2017년 북중 관계는 험악하기 그지없었기 때문에 미국은 자신의 구상이 통할 것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합의한 후 전격적으로 북중 정상회담을 진행해 미국의 구상을 파탄냈습니다. 결과적으로 실패한 전략을 미국이 다시 시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미국은 당시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유도하려는 목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개혁개방을 거부하고 사회주의 원칙을 지키고 있는 북한을 변질시키는 것은 자본주의의 승리를 위해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4분 30초짜리 동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에 나서면 전 세계의 투자를 받는 등 기회의 문이 활짝 열려 경제 번영을 누릴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자력갱생, 자립자강 노선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이 역시 실패하였습니다. 미국이 당시 북한과 협상에 나선 이유 중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서 벗어나야 하는 절박함도 있었습니다. 2017년 북한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하면서 미국 국민은 공포에 빠졌습니다. 2018년 1월 13일 하와이에 미사일 경보가 울리면서 일대 소동이 발생한 것도 이를 잘 보여줍니다. 미국은 일단 협상을 시작해 본토 공격 위협을 낮춰야만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내내 북한이 핵시험, 미사일 발사를 중지한 것이 자신의 최대 업적이라고 자랑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서 벗어나야 하는 상황은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는 북한의 핵시험, 미사일 발사를 중단시키기 위해 제시할 조건이 없다는 점이 다릅니다. 당시는 평화협정, 북미 수교, 제재 해제 같은 조건들을 내걸고 협상하면서 핵시험과 미사일 발사를 중단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판은 깨졌고 북한을 설득하기 위해 제시할 조건도 없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우리는 적들과 대화할 내용도 없고 또 그럴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라고 못을 박은 것을 보면 결국 미국이 무릎을 꿇기 전에는 사태가 끝나지 않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당시와 지금은 미국이 처한 상황이 다릅니다. 극적인 국면 전환을 기대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북한이 당시 미국과 협상에 나선 것은 국제사회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북한은 처음부터 미국의 핵 위협 때문에 핵 개발을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미국 편이었습니다. 심지어 북한의 전통적 우호국이라는 중국, 러시아도 핵 개발만큼은 반대하며 미국 주도의 대북 제재에 동참하였습니다. 그런데 2018년 북미 정상회담을 하며 극적인 대화 국면이 열리고 그 후 미국의 억지 주장으로 협상이 중단되자 세계는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러시아도 북한 편으로 돌아섰습니다. 두 나라는 북한이 비핵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미국이 무산시켰다며 대북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최근에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제재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가 열렸지만 중국, 러시아는 추가 제재는 물론 규탄 성명을 채택하는 것조차 반대했습니다. 이처럼 북한은 당시 목적한 바를 이루었기 때문에 인제 와서 다시 미국과 협상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시정연설에서 언급한 것처럼 지구상의 핵무기가 사라지고 제국주의가 사라지며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반북 정책이 사라지면 협상도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미국이 완전히 무릎을 꿇고 항복을 한다는 것인데 과연 미국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강대강은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지금은 한미연합훈련과 미사일 발사가 오가는 수준이지만 앞으로 더 높은 수준의 군사행동이 이어질 것입니다. 미국은 과거처럼 전략 핵폭격기 같은 무기를 동원해 위기를 극도로 고조시킬 것이며 북한은 지상 혹은 해상이나 공중 핵시험, 핵 잠수함 진수, 미 본토를 향한 실거리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신형 무기 공개 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강대강이 계속되면 몇 달 못 가서 사태가 터지게 돼 있습니다. 늦어도 내년 봄에는 사달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작년에 미국 측의 시브리즈 21 훈련이 있었고 올해 초에 러시아, 벨라루스 연합훈련이 있은 다음 결국 전쟁으로 번졌습니다. 미국의 부추김을 받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우크라이나는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의 부추김을 받은 윤석열 정권이 선제 타격, 압도적 대응을 운운하며 북한을 자극하는데
이러다가 한국이 우크라이나와 같은 처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심각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번 아침 햇살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2018년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이 있고 나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직접 만나본 사람들의 여러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을 한두 번 만나서 그 사람의 참모습을 다 알기란 쉽지 않습니다. 여기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오랜 시간 함께한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그것도 무려 외국인 친구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스위스 유학 시절 단짝이었던 주앙 미카엘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생일에 축하 노래를 불렀던 코트의 악동 데니스 로드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어린 시절부터 함께 지낸 요리사 후지모토 겐지, 이들이 전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숨겨진 면모 그리고 우정을 만나보세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친구들, 주요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도서출판 615